지난 1월 4일 뉴욕시의 시장인 에릭 애덤스 시장이 전세버스 회사들을 상대로 7억 달러가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데요. 아니, 천하의 뉴욕시가 왜 버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소송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소송은 버스 회사를 상대로 낸 것이긴 하지만 진정한 타겟은 그 뒤에 있죠. 바로 텍사스 주의 주지사인 그렉 애봇 주지사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왜 버스 그리고 그렉 애봇 주지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낸 것일까요? 대답은 바로 이 버스를 타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요. 불법 이민자들 때문입니다. 2022년 4월부터 텍사스 주의 주지사인 그렉 애봇 주지사가 뉴욕시 그리고 시카고시로 자신의 주에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이송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에 질세라 당시 플로리다 주의 주지사였던 론 디샌티스, 지금은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죠. 이 디샌티스 주지사 역시 2022년 9월에 48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비행기에 태워서 매사추세츠의 마사스피냐드라는 곳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쯤 이야기를 들으면 대충 감을 잡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텍사스주는 대표적인 공화당 강세주고요. 론 디샌티스 주지사, 그렉 애봇 주지사 모두 공화당의 강경 보수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이죠. 그리고 텍사스도 그렇고 플로리다도 그렇고 남쪽에 위치한 주들이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들이 멕시코라든지 다른 곳을 통해서 건너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왜 이들을 하필이면 뉴욕시, 시카고시, 그리고 마사스피냐드로 보낸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뉴욕시, 시카고시, 그리고 마사스피냐드가 위치한 매사추세츠는 민주당의 세가 강한 곳이죠. 특히 마사스피냐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뉴잉글랜드의 전통적인 부호들, 거의 귀족 계급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별장을 가지고 있는 아주 고급 휴양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북쪽에 있는 리버럴들이 국경을 건너오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인도적인 처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장벽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비인간적이다라고 비난하는데 정 그러면 니들이 데리고 살아보든지. 텍사스의 애봇 주지사가 지금까지 뉴욕시로 보낸 불법 이민자 숫자가 약 36,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 어떻게 보낸다라는 예고라든지 뭐 협의가 없이 그냥 불시에 데리고 와서 불특정 지역에 내려놓고 휙 하고 버스가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뉴욕시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되어 왔어요. 근데 뉴욕도 사실 따지고 보면 불법 이민자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아무래도 대도시이고 그리고 서비스 업종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특별한 기술이 없는 이민자들이 이런 곳에 취직을 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뉴욕시에도 역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에릭 애덤스 시장이 취임을 하고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무려 16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이 뉴욕으로 들어왔다라고 하고요. 또 그중에 7만 명 정도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텍사스에서도 36,000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이 버스를 타고 온 거잖아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지난 3년 동안 뉴욕시는 약 120억 달러를 추가로 이민자들을 위해 예산 편성을 해야 됐죠. 사실 이 텍사스 주지사의 행동은 정말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어떻게 짐짝처럼 그렇게 실어갖고 불특정한 지역에다가 내려놓고 떠나버릴 수가 있느냐. 좀 너무 심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한 에릭 애덤스 시장이 이 버스 회사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더 이상 뉴욕시는 텍사스주 주지사의 이런 정치적인 계략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할 생각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죠. 그러면서 뉴욕시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조항이 하나 있는데요. 공공복지 수혜자로 만들 목적으로 고의로 타주의 저소득자를 뉴욕으로 데리고 온 사람은 해당자를 다시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그 사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반 비용을 댈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소송을 제기한 상대는 텍사스 주나 주지사가 아니라 버스 회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버스 회사에서도 더 이상 불법 이민자들을 아무리 텍사스 주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해도 뉴욕시로 데리고 오기가 꺼려지게 되겠죠. 사실 이 불법 이민자 문제는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불법 이민자 이슈는 정치적인 이슈로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섰을 때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유권자들이 사실은 이 공약에 호응을 하기도 했어요. 사는 것도 사실 좀 팍팍해지고 자신들의 나라라고 생각했었던 곳에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더군다나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불안감이 증폭이 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장벽 공약을 지지했던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 불법적으로 미국으로 건너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약 22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사실 1990년대부터 2006년까지는 불법 이민자 숫자가 한 해에 100만 명을 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금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또 적발을 해내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잡히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요. 그렇다면 미국에는 얼마나 많은 이민자들이 있고 또 이들 중에 얼마나 많은 숫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것일까요? 미국 센서스라든지 통계에서는 이민자들을 foreign born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거죠. 현재 미국의 foreign born population은 전체 인구의 약 14.1% 정도 됩니다. 가장 이민자가 많았었던 19세기 후반 그리고 20세기 초반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굉장히 높은 수치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숫자가 불법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일까? 대략적으로 퓨 리서치에서 이걸 추정한 바에 따르면 현재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은 약 3,600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 이민자 수가 1,000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전체 foreign born population에서 약 22% 정도가 불법 체류자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체 미국 인구에서는 약 3%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불법적으로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예전에는 압도적으로 멕시코가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중남미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죠. 그 중에서 엘살바도르라든지 온두라스, 과테말라 같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고요. 아시아에서 건너오는 불법 이민자 중에는 인도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에서 건너오는 불법 이민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다시피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의 경제정책이 계속 실패하면서 국민들의 베네수엘라 엑소더스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주로 어디에 가서 정착을 할까요? 사실 육로로 미국 쪽으로 건너온다라고 한다면 대체로 멕시코를 통해서 건너와야겠죠. 멕시코와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미국의 주들은 텍사스주, 뉴멕시코주, 아리조나주,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주는 사실 캘리포니아입니다. 그 다음이 텍사스고요. 그 다음이 플로리다이고요. 흥미로운 것은 이 불법 이민자들의 데모그래피가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이 젊은 남성들이 혈혈단신으로 국경을 건너서 일자리를 찾고 경제활동을 하고 이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인들이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3D 직종에 종사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던 것도 맞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가족 단위로 오는 불법 이민자들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에도 가장인 아버지가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문제는 가족 단위로 오게 되면은 들어가는 공공서비스가 많아진다는 거죠. 혈혈단신, 젊은 남성이 혼자서 왔다라고 한다면 그들끼리 모여서 대충 누구는 소파에서 자고 누구는 바닥에서 자고 누구는 침대에서 자고 이런 식이 가능한데 가족이 오게 된다면 그래도 주거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교육이라는 공공서비스가 또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경계를 했던 것이 낮은 임금으로 일을 하니까 내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되고 결국 내 세금이 이 사람들을 보조해 준 데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불만족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민주당은 이 이민자들 또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좀 더 온건하다라고 알고 있고요. 공화당은 강경하다라고 알고 있죠. 제가 이민과 관련된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불법 이민자를 더 이상 두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를 막아야 합니다. 국경은 순찰이 부족했고 순찰대가 있는 곳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마약이 자유롭게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불법 이민이 기승을 부렸죠.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추방된 범죄 이민자들은 바로 다음날 다시 또 범죄를 일으키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어떤 정치인의 발언같이 들리시나요? 놀랍게도 이 문구는 1996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선거에 나섰을 때 민주당의 공약집에 적혀 있었던 내용입니다. 사실 그냥 듣기만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랑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사실 이 1990년대만 하더라도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별로 다를 바가 없었어요. 이민자들의 재능과 근면함이 결국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질문을 퓨 리서치에서 1995년에 한 바가 있는데요. 그 당시 민주당 지지자의 32% 그리고 공화당 지지자의 30%가 그러하다라고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별로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런데 2019년에는 민주당의 83%, 공화당의 38% 응답자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민자들은 주거라든지 일자리 때문에 국가에 부담이 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도 1995년에는 민주당이 62% 그리고 공화당이 64%였습니다. 2019년에는 민주당은 11% 그리고 공화당은 49%로 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럼 민주당과 공화당은 왜 이런 격차를 보이게 됐을까요? 사실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이민자 이슈는 당 내에서도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이슈였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주요 지지층 중에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민자, 특히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낮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하게 되면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이 이민자들을 매우 위협적으로 봤고, 그래서 이민에 대한 정책에서 좀 더 강경하게 대응을 해달라라고 민주당이 요청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또 민주당 내에는 유색인종 이민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민에 대해서 좀 더 완화된 정책을 해달라라고 요구하기도 했고요.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제 이민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또 기업 입장에서는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수익을 더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 이민 정책에 대해서 조금 풀어달라,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노동조합에서 의견을 바꾸기 시작을 해요. 노동조합에서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고, 이 직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었죠. 그러면서 이들이 정치적으로 압박을 넣게 되면서 민주당에게 태도를 좀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이들을 새로운 유권자층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민주당의 정책이 변화를 하기 시작을 하죠. 예를 들어 2008년 민주당의 정강 정책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을 두고 our neighbor라고 표현을 해요. 굉장히 친근한 표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또 2016년부터는 이 불법 이민자들을 illegal immigrant라고 표현을 안 하고 undocumented immigrant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의 언론이라든지 뉴스 같은 것을 보시면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매체에서는 이들을 illegal immigrant라고 표현을 하고요. 조금 더 민주당 친화적인 곳에서는 undocumented immigrant라고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이 불법 이민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음을 언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은 사실 이슈에 대한 찬성이라든지 반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대중들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치 엘리트라든지 아니면 오피니언 리더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대중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 조금 반대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민자, 특히 불법 이민자에 대한 태도나 시각이 확연히 다른데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최근 들어서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퓨 리서치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요,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국경 통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질문에 2019년 민주당 지지자들은 약 49%가 그러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조사에서는 약 59%, 10%포인트가 증가한 숫자가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간극은 굉장히 커요. 그렇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은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은 맞겠죠. 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 불법 이민자 이슈는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군다나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로 나올 것이다 라고 점쳐지는 그런 가운데 이것이 다시 한번 뜨거운 논쟁으로 불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슈가 어떻게 다루어질지, 과연 민주당은 예전과 같은 포지션을 유지를 할지,
함께 지켜보시죠.